당뇨가 있으면 이제부터 빵이나 전병이나 과자처럼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의 오해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질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익숙하게 사용해온 밀가루 주방의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그 흰 밀가루는 순수한 설탕 한 숟가락보다도 더 빠르게 혈당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일반 흰빵 2조각만으로도 30분이 차이되기 전에 혈당이 40에서 50까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일이 매일 아침 수많은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이 평범하고 안전한 식사라고 믿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 당장 구입해서 집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가루들이 있습니다. 이 가루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빵이나 전병 간단한 간식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식사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가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목록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섭취했을 때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용량과 현실적인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루는 제 환자분들조차도 가장 놀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재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효과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로 검증된 내용입니다. 저는 김준호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2형 당뇨를 겪고 있는 분들을 바로 곁에서 만나며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느끼는 순간은 검사 수치가 나쁘거나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온 결과를 보는 때가 아닙니다. 진짜로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은 이미 포기해버린 표정을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눈에 힘이 빠진 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맛있는 건 다 끊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다 혈당이 올라가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꼭 다시 묻습니다. 지금 실제로 무엇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자세히 식단을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먹어도 괜찮은 음식은 피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더 크게 올리는 음식들을 계속 드시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 공통된 오해를 발견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당뇨를 받아들이는 과정의 일부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생각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그리고 그것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되었을 때 여러분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여러분이 장을 보는 시장에서, 그리고 매일의 식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밀가루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혈당지수라는 개념입니다. 혈당지수는
0부터 100까지의 범위로 이루어진 척도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나타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은 더 빠르고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정제된 흰 밀가루의 혈당 지수는 약 85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설탕의 혈당 지수는 약 65입니다. 그렇습니다. 흰 밀가루는 순수한 설탕보다도 더 빠르고 강하게 혈당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정제 과정에서 밀에 들어있던 섬유질과 대부분의 영양소가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춰주었을 성분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액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제 밀가루를 먹는 순간 누군가가 거대한 수문을 한 번에 열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강물은 순식간에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 췌장은 급하게 인슐린을 만들어내기 위해 쉴 틈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게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의 핵심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밀가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수문을 한 번에 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마치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듯 조절합니다. 혈액은 넘치지 않고 췌장은 무리하지 않으며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아몬드 가루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아몬드 가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의 밀가루가 아닙니다. 곡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몬드를 곱게 갈아 만든 것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등장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가루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동으로 금지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밀가루면 당연히 혈당을 올릴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몬드 가루의 혈당 지수는 단 1에 불과합니다. 40도 아니고 20도 아닙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아몬드는 대부분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밀처럼 탄수화물이 중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몬드 가루 100g에는 순탄수화물이 약 10g 정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양의 정제 밀가루에는 약 76g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무려 7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며 의료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아몬드 가루는 단순히 혈당을 올리지 않는 수준을 넘어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자연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100g 기준으로 약 270mg의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그 중에는 인슐린 작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와 여러 대사질환 연구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마그네슘 결핍이 흔하게 나타나며 이 결핍이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몬드 가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혈당 상승을 막는 것을 넘어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박영숙이라는 59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를 앓은 지 7년이 넘었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지만 공복 혈당이 항상 160 정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침마다 여전히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변화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존 밀가루를 모두 아몬드 가루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18까지 내려왔습니다. 약은 그대로였고 특별한 운동을 추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선택 하나가 만든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아몬드 가루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팬케이크, 쿠키 머핀, 피자 도우, 심지어 간단한 전병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식감은 밀가루보다 약간 더 촉촉하고 밀도가 있지만 맛은 부드럽고 고소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밀가루 한 컵을 아몬드 가루 한 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레시피에서는 재료를 잘 묻기 위해 계란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아몬드 가루는 일반 밀가루보다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생아몬드를 준비해서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루가 완성됩니다. 비용도 줄이고 품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내용이 더 놀라울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가루는 장에서 당을 그대로 붙잡아두는 특별한 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멈춰버리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이 목록에서 아마 가장 섬유질이 풍부한 재료일 것입니다. 두 번째, 코코넛 가루입니다. 이 가루는 전 세계적으로도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코넛 가루 100g에는 약 39g의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일반 밀가루에는 약 3g 정도의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13배 차이입니다. 13배입니다. 이 차이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실제로 여러분의 혈당에서 분명하게 체감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섬유질이 당뇨 관리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매우 직관적인 방식이라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작은 공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공들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섬유질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공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한꺼번에 달려 들어갑니다. 그 결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급격한 혈당 상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특히 코코넛 가루처럼 섬유질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 안에서 끈적한 그물과 같은 구조가 형성되고 그 그물이 이 작은 공들을 붙잡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질서 있게 조절된 속도로 흘려보냅니다. 그 결과 혈당은 급격히 치솟지 않고 부드럽게 상승하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코코넛 가루의 혈당 지수는 약 35 수준으로 임상적으로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55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사용 가능한 탄수화물의 양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코넛 가루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중쇠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 특히 서울대학교와 여러 대사질환 연구에서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인슐린 민감도 향상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중요합니다. 제2형 당뇨를 가진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즉,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지질 상태까지 개선할 수 있는 식품은 단순한 대체 식재료가 아니라 이중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코코넛 가루는 다른 어떤 가루보다도 액체를 강하게 흡수합니다. 같은 비율로 그대로 대체하면 결과물이 지나치게 건조해집니다. 따라서 기본 원칙은 기존 레시피에서 사용하는 양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1컵이 필요한 경우 코코넛 가루는 4분의 1컵 정도만 사용하고 대신 액체를 충분히 늘려야 합니다. 계란을 더 넣거나 당기 없는 식물성 우유를 추가하거나 물의 양을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 가루는 머핀이나 쿠키, 그리고 밀도가 있는 빵 종류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맛은 은은하게 단맛이 느껴지는데 이는 코코넛 자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풍미입니다. 그 덕분에 추가로 넣는 감미료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이는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다음에 소개할 가루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식사 이후에 혈당까지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재료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것은 병아리콩 가루입니다. 병아리콩은 당뇨를 가진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경계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콩류이고 전분이 있으니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오해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완전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병아리콩 가루의 혈당 지수는 약 44 수준입니다. 이는 명확하게 저혈당 지수 식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으로는 이 가루의 진짜 가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병아리콩 가루 100g에는 약 22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음식이 장으로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 결과 포도당의 흡수 역시 훨씬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급격한 상승이 없습니다. 넘치는 현상이 없습니다. 대신 일정하고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췌장은 이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병아리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분은 우리 몸에서 일반적인 탄수화물처럼 소화되어 혈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거의 그대로 통과하며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도달하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여러 장내미생물 연구에서도 이러한 작용이 포도당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병아리콩 가루에 포함된 탄수화물 중 일부는 실제로 혈당에 영향을 주는 탄수화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러 영양대사 연구에서 병아리콩을 꾸준히 섭취한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서 당화혈색소가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훈이라는 63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뇨를 앓은 지 9년이 되었고
처음 내원 당시 당화혈색소 수치는 8.2 수준이었습니다. 약물 조절과 함께 식단을 수정했고 그중 핵심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밀가루를 병아리콩 가루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4개월 후 그의 수치는 7.1까지 내려왔습니다. 약만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변화가 함께 작용했고 병아리콩 가루는 그중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병아리콩 가루는 처음에는 약간 고소하고 흑향 같은 풍미가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깊은 맛을 더해주는 재료입니다. 짭짤한 요리와 단의 음식 모두에 잘 어울립니다. 얇은 빵이나 전병 만두피, 간단한 팬케이크, 그리고 소스나 국을 걸쭉하게 만드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이나 남아시아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본 식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결코 낯설거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아닙니다. 사용 비율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앞서 소개한 가루들보다 밀가루와 비슷한 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시피에 따라 약간의 수분을 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가루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놀라운 반응을 자주 보게 되는 재료입니다. 대부분 예상하지 못하는 재료이며 혈당 조절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것은 아마시 가루입니다. 이 재료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놀라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아마시는 갈색이나 황금빛의 작은 씨앗으로 이름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활용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곱게 갈아 만든 가루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루는 단순히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세 가지 서로 다른 경로를 동시에 작용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양학에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탄수화물입니다. 아마시 가루의 혈당 지수는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탄수화물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00g 기준으로 순탄수화물은 약 1g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건강한 지방 단백질, 그리고 풍부한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당 관점에서 보면 거의 탄수화물이 없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액성 섬유입니다. 아마시에는 점액성 섬유라는 특별한 형태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는 물과 만나면 끈적하고 두꺼운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은 장의 내부를 감싸는 막처럼 작용하면서 포도당의 흡수를 강하게 늦춥니다. 중요한 점은 이 효과가 아마시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식사에서 함께 섭취에 의한 다른 음식에서 나오는 당까지도 함께 조절합니다. 마치 소화 과정 전체에 정밀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시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호르몬 대사에도 영향을 주며 특히 인슐린 민감도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보고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를 종합한 분석에서는 아마시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에게서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의미 있게 감소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뇨 환자에게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제2형 당뇨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만성 염증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염증은 혈관과 신경장기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오메가 지방산은 이러한 염증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혈당 대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이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뇨를 앓은 지 12년이 넘었고 3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당화혈색소는 9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성 피로와 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내분비 전문의와 함께 식단을 조정하면서 가장 간단한 변화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에 아마씨 가루 2스푼을 넣어 드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당화혈색소는 7 중반대로 내려왔고 관절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으며 에너지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씨 가루는 고소한 맛이 있어 다양한 음식에 잘 어울립니다. 요거트나 스무디 반죽류, 쿠키, 간단한 빵 등에 섞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몬드 가루나 코코넛 가루와 함께 섞어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마씨 가루는 공기와 접촉하면 빠르게 산화됩니다. 따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하며 개봉 후 2주에서 3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씨앗 형태로 보관하다가 사용 직전에 갈아 사용하는 것이 영양 흡수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반죽이든 2스푼에서 4스푼 정도를 추가해 보십시오. 식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5번째 재료는 매우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곡물이 아니며 수천 년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활용되어 온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지금도 주목하고 있는 특별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소개할 것은 메밀가루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메밀이라고 하면 밀과 같은 곡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메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밀과 식물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글루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사탕무나 대왕과 같은 식물과 더 가까운 씨앗에 해당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영양 구성이 매우 독특하고 특히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메밀의 혈당 지수는 조리 방식에 따라 약 49에서 55 사이로 나타납니다. 이는 저혈당 지수와 중간 범위 사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이 식재료의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메밀에는 디키로이노시톨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 작용을 돕는 보조 신호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슐린을 열쇠라고 하고 우리 몸의 세포를 자물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2형 당뇨에서는 이 자물쇠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열쇠가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디키로이노시톨은 이 자물쇠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인슐린이 제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 훨씬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학과 대사질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 방식은 앞에서 소개한 다른 가루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메밀은 단독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가루와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메밀은 식물성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구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곡물이나 씨앗에서 이런 완전한 단백질 구성을 갖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기에 섬유질과 디키로이노시톨까지 더해지면서 메밀은 혈당 관리에 있어 균형 잡힌 식재료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상안 지역이나 일본의 농촌 지역처럼 전통적으로 메밀을 주식처럼 활용해온 지역에서는 과거 당뇨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식습관, 전체 생활 방식,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했겠지만 메밀은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식재료였습니다. 또한 메밀은 한국의 메밀국수나 전병 일본의 소바 유럽 일부 지역의 전통 음식까지 다양한 문화권에서 오랜 시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선택된 공통 재료라는 점은 그 가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텍트입니다. 맛은 앞서 소개한 가루들보다 조금 더 진하고 구수한 편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오히려 깊은 풍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메밀가루는 다른 가루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몬드 가루나 병아리콩 가루와 함께 사용하면 빵이나 전병 두툼한 팬케이크를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메밀 알곡을 삶아서 밥이나 면 대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가루 형태와 비슷하게 안정적입니다. 간단한 레시피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밀가루 반컵에 아몬드 가루 4분의 1 컵 계란 하나, 단기 없는 식물성 우유, 약간, 그리고 소금을 조금 넣어 반죽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반죽으로 얇은 전병을 구운 뒤 채소나 달고기 계란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영양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고 혈당에도 부담이 적은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구성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충분히 권장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빠르지만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가실 때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몬드 가루입니다. 혈당 지수는 거의 1에 가깝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인슐린 민감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팬케이크, 쿠키, 피자, 도우까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달콤한 레시피에서 밀가루를 대체하기에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집에서도 생아몬드를 갈아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코넛 가루입니다. 일반 밀가루보다 약 13배 많은 섬유질을 가지고 있으며 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 지수는 약 35로 낮은 편이며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양을 줄여야 합니다. 보통 밀가루 1컵 대신 4분의 1컵 정도를 사용하고
액체를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머핀이나 쿠키 밀도가 있는 빵에 잘 어울리며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추가 감미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 가루입니다. 혈당 지수는 약 44이며 단백질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실제로 혈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탄수화물의 비율을 높여줍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당화혈색소 개선과 관련된 긍정적인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병이나 얇은 빵, 짭짤한 요리, 그리고 소스를 걸쭉하게 만드는데 활용하기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마시 가루입니다. 순탄수화물은 거의 없는 수준이며 점액성 섬유가 장에서 젤 형태를 만들어 당의 흡수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리그나는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고 오메가 지방산은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요리에 2스푼에서 4스푼 정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메밀가루입니다. 밀과는 전혀 다른 식품이며 글루텐이 없습니다. 디키로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돕고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 지수는 낮은 편에서 중간 정도이며 아몬드 가루나 병아리콩 가루와 함께 섞어 사용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합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아몬드 가루와 아마시 가루를 함께 사용하거나 병아리콩 가루와 메밀가루를 섞는 방식은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단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사용하는 밀가루를 이 중 하나로 교체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식사 전과 식후 2시간 후의 혈당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야 지속 가능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루들은 치료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규칙적인 움직임, 충분한 수분 섭취, 좋은 수면, 그리고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음식 하나만으로 당뇨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 관리의 난이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2형 당뇨는 더 이상 모든 음식을 포기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5가지 현실적인 선택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번 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여러분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당뇨를 겪고 있는 분이나 가족이 있는 분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어떤 정보는 정확한 순간에 도달했을 때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단을 통해 혈당을 보다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매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마트 냉동 코너에서 자주 보이는 냉동 블루베리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한 번쯤 구매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 냉동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거의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젊고 활기찬 상태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만 먹는다고 정말 젊어질 수 있느냐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거나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험이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이런 변화 앞에서 그저 한숨만 쉬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이 작고 깊은 보랏빛 열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냉동 블루베리에 숨겨진 3가지 놀라운 젊음 유지 효과를 빠짐없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시면 내일부터 바로 내 냉동 블루베리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추가하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많이 사와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섭취 방법을 조금만 잘못 선택하면 그 효과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잘못된 방법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거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준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일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냉동 블루베리가 지닌 뛰어난 건강 효과뿐만 아니라 왜 신선한 제품이 아니라 반드시 냉동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효과를 훨씬 높여줄 수 있는 최적의 식품 조합과 절대로 피해야 할 잘못된 섭취 방법까지 빠짐없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이상 마트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몇 년 후 자신의 건강과 활력을 더욱 자신 있게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이론은 최대한 배제하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 잔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지금 미리 구독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냉동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셨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흐릿해졌던 시야를 한층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눈의 초점 조절 기능을 도와주는 효과입니다. 예순을 넘어서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눈의 불편함입니다. 신문 글자가 점점 흐릿하게 보이거나 저녁만 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바늘에 실을 꿰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기며 어쩔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블루베리는 예전부터 눈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블루베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청보라색 천연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은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두께를 조절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눈 주변 근육이 점점 굳어지고 오랜 시간 눈을 사용하면서 기능이 약해지면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토시아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눈 속 망막에 존재하는 빛을 감지하는 핵심 단백질인 로놉신의 재합성을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연계된 연구에서도 이러한 항산화 성분이 시각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눈의 피로가 덜 쌓이게 되고 흐릿했던 시야가 점점 맑고 선명하게 회복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 가운데는 저녁 시간에도 눈이 덜 피곤해지고 작은 글씨를 읽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보고 싶은 것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삶의 즐거움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하셔야 할 변화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혈관 청소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점점 높아지거나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흐르는 혈관이 점차 노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의 노화는 쉽게 말해 혈관벽에 끈적한 찌꺼기가 쌓이고 통로가 점점 단단하게 굳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몸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산소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부는 활성산소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몸을 녹슬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혈관을 공격하면 혈관은 점점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와 싸우며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 혈관이 단단하게 굳는 것을 막고 보다 유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전신의 산소와 영양분을 고르게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들어 피로가 덜 쌓이고 피부가 한층 밝아진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혈관 상태가 개선되어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든든한 혈관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번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놀라운 효과이기도 합니다. 바로 뇌 속에 쌓이는 불필요한 노폐물을 정리해주고 점점 늘어나는 건망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예순과 일흔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기억력 저하와 치매가 아닐까 합니다. 방금 전까지 알고 있던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누구나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불안의 중심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 속의 쓰레기가 조금씩 쌓여가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물질이 축적되면 뇌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그 결과 기억력과 판단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학교와 미국의 연구진이 참여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블루베리에 포함된 성분이 이 뇌 속 노폐물의 축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미 쌓여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까지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 고령자들에게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하게 했을 때 불과 몇 개월 만에 기억력과 학습 능력 평가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블루베리의 풍부한 색소 성분과 폴리페놀이 뇌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걸으며 가족과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자신다운 삶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뇌의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시니어 세대의 뇌를 지켜주는 매우 강력한 보호식품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블루베리가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3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눈혈관 그리고 뇌라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핵심 영역을 블루베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충분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장 다 내일이라도 서울의 대형마트나 동네 시장에 가서 신선한 블루베리를 한가득 사와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바로 그 지점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생 블루베리가 아니라 반드시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마트 과일 코너에 가보면 윤기가 흐르는 생 블루베리가 작은 용기에 담겨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과일은 따자마자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영양이 풍부하고 몸에도 좋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은 분명 건강관리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에 한해서는 그 상식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방식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 블루베리 속 영양소 대부분이 매우 단단한 세포벽이라는 구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씹어 먹는다 하더라도 이 단단한 벽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면 귀한 성분들이 체내에 흡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금고 안에 값비싼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열쇠를 찾지 못해 그대로 버려지는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냉동이라는 방법입니다. 블루베리를 냉동실에서 완전히 얼리게 되면 내부에 포함된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단단했던 세포벽이 안쪽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됩니다. 세포벽이 깨진다는 것은 곧 닫혀있던 금고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깨진 상태에 냉동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안에 갇혀있던 안토시아닌과 다양한 영양소가 외부로 쉽게 방출되고 장을 통해 훨씬 높은 효율로 흡수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자료에서도 블루베리를 냉동 처리했을 때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보다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결국 같은 양의 블루베리를 먹더라도 생으로 먹느냐, 냉동으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건강 효과에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영양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기 쉬운 점과 부담 없는 비용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2가지 요소가 건강 습관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생 블루베리는 수확 시기가 제한되어 있고 보관 기간도 짧은 과일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더라도 며칠 지나지 않아 금세 쭈글쭈글해지거나 곰팡이가 생겨 아깝게 버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작은 한 팩에 몇천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은 무엇보다도
매일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게 되거나 비용 때문에 꾸준히 구매하지 못한다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냉동 블루베리는 어떨까요? 서울의 대형마트나 동네마트 냉동 코너에 가보시면 넉넉한 용량의 제품이 사계절 내내 비교적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생 블루베리에 비해 비용 대비 효율이 훨씬 뛰어납니다. 또한 유통기한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만큼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씻거나 손질할 필요도 없어 번거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영양 흡수 효율은 높고 가격 부담은 낮으며 보관은 간편하고 준비 과정도 필요 없는 식품.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선택지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냉동 블루베리는 시니어 세대의 건강 관리를 위한 최적의 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일 마트에 가시면 자연스럽게 냉동 코너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잠깐만 멈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뛰어난 식품인 냉동 블루베리를 손에 넣으셨다면 이제는 그 효과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는 냉동 블루베리가 가진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식품 조합과 섭취 타이밍, 그리고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와 함께 드시기를 권해드리는 최고의 궁합은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접해보신 조합이라서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단순히 맛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팀을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도 장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장 운동을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반면 요거트에는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돕는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블루베리의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 장 속에서 유익균이 빠르게 증식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을 학계에서는 공생 상승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장은 흔히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면역 기능의 약 7/8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기관입니다. 따라서 장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되면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역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어 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준비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단기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그릇에 담고 냉동 상태의 블루베리를 위해 가볍게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몸에 이로운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건강 간식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조합을 언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바로 식사 직후입니다. 아침 식사 후 디저트로 드셔도 좋고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하필 식후가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위산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함께 섭취한 음식 속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어 식후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혈당 급등은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냉동 블루베리와 요거트 조합은 식후 디저트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바로 섭취량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큰 그릇 가득 담아 매일 드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한 손으로 가볍게 쥘 수 있는 정도, 대략 40g에서 60g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과일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나 혈당 조절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일부 분들께서는 복부 불편이나 설사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젊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한 줌 정도를 요거트와 함께 식후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원칙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냉동 블루베리가 가진 놀라운 효능과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잘못된 섭취 방법 가운데 절대로 피해야 할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스스로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피하셔야 할 첫 번째 잘못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달콤한 시판 블루베리 잼으로 대신하려는 행동입니다. 생 블루베리는 가격이 부담스럽고 냉동 블루베리는 차갑게 느껴져서 차라리 빵에 잼을 듬뿍 발라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잼은 달콤하고 먹기 편하며 같은 블루베리로 만든 것이니 효과도 비슷할 것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판 블루베리 잼의 성분표를 한 번만이라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앞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제품에서 가장 먼저 표기되는 것은 블루베리가 아니라 설탕이나 액상과당과 같은 강한 감미 성분입니다. 우리나라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원재료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블루베리라고 믿고 듬뿍 바르고 있는 그 잼은 실제로는 블루베리 향이 첨가된 당분 덩어리를 섭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혈관은 내부부터 손상되기 시작하며 체내 단백질과 결합해 노화를 촉진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과 기미를 증가시키며 다양한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블루베리를 통해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던 목적이었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오히려 혈관 노화를 앞당기고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빠지는 당분의 함정입니다. 물론 가끔 즐거움을 위해 소량의 잼을 드시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한 습관으로 매일 섭취하고자 한다면 시판의 달콤한 잼으로 대체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원재료가 단순하고 당기 첨가되지 않은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하셔야 할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냉동 블루베리를 완전히 해동해서 흐물흐물한 상태로 만든 뒤 섭취하는 것입니다. 냉동 상태 그대로 먹기에는 차갑고 이가 시릴 것 같아서 전자레인지에 드거나 실온에 오래 두어 완전히 녹인 다음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찬 음식을 부담스럽게 느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아까운 선택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피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냉동 블루베리를 완전히 해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깨져 있던 세포 구조 속에 들어있던 안토시아닌과 같은 수용성 영양 성분이 녹아나온 물과 함께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접시 바닥에 붉은 빛이나 보라빛의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액체 속에 우리가 가장 얻고자 했던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번 완전히 해동되어 형태가 무너진 블루베리는 식감이 떨어지고 풍미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가운 상태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권해드리는 방법은 완전히 녹이기보다는 살짝 얼음기가 남아있는 반해동 상태로 드시는 것입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두어 약간의 아삭한 식감이 유지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트 위에 올려두고 잠시 두면 블루베리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면서 흘러나온 영양 성분까지 요거트가 함께 머금게 되어보다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뜨겁게 가열하거나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완전히 녹여버리는 행동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건강 효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들어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냉동 블루베리가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젊음 유지 효과와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라고만 생각했던 블루베리가 사실은 우리의 눈과 혈관, 그리고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매우 강력한 기능을 가진 식품이라는 점을 이제는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생 블루베리가 아니라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하고 하루 한 번 요거트와 함께 식후에 꾸준히 섭취하며 절대로 단기 많은 재무로 대신하거나 완전히 녹여 흐물하게 만들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고 무리한 운동을 오랜 시간 지속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마트에 방문하실 때 잠시 냉동식품 코너에 들러보시고 당이 첨가되지 않은 냉동 블루베리를 하나 장바구니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여 1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만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오늘부터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몸은 반드시 그 변화에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걷고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며 자신의 삶을 끝까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트에 함께 넣어 먹는 방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무로 드셨다면 오늘 영상을 계기로 냉동 블루베리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이나 변화 계획,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느끼신 점들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좋은 자극이 되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않도록 지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밝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